기동아, 아침 먹자. 엄마, 레고 하던 것만 조금만 더 하고 싶어요. 시간이 없는데 아이는 계속 미룹니다. 엄마는 한숨을 쉽니다. 내가 들어줄까 말까? 규칙을 지켜야 하나? 아이 감정을 무시하는 건 아닐까? 이 고민이 하루에 몇 번씩 반복되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저녁 8시 아이가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엄마, 영상 한 개만 더 봐도 돼? 한 개 더 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 잠깐, 벌써 30분 봤잖아. 아 근데 지금 내가 너무 피곤하네. 한 개 정도는 괜찮겠지? 이 딜레마가 반복될 때마다 불안감을 느낍니다. 내 아이가 제대로 자라고 있을까? 나는 좋은 부모일까? 내가 규칙을 제대로 지키는 게 맞나? 아니면 아이 감정을 더 받아줘야 하나? 어떤 날은 규칙을 강하게 지키고 어떤 날은 들어주고 당신도 모르게 일관성이 흔들리고 있어요. 오늘 아이한테 왜 그렇게 소리를 쳤지? 블록 5분만 더 해도 되는 거 아니었나? 아니면 내가 일관성이 없어서 아이를 헷갈리게 하는 건가? 평균 85%의 부모들이 이 정확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규칙을 지켜야 하는 건 알지만 아이가 울 때마다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 사이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기는 정말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 고민을 조금 더 쉽게 해줄 방법들이 있어요. 아이의 울음을 받아주면서도 규칙은 지킬 수 있는 방법 말이에요. 지금부터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다루는 가장 핵심 주제를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회복 탄력성이란 뭘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실패해서 다시 일어나는 능력입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기가 아닙니다. 회복 탄력성은 어려움을 견디는 신경계의 강함입니다. 즉, 아이의 뇌가 견딜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상황, 아이의 요청을 계속 들어주기. 엄마, 5분만 더. 알았어, 5분만 더 해. 다음 날 같은 시간입니다. 어제는 5분 더 했는데 오늘은 왜 안 돼? 휴, 늦었는데 딱 5분만이야. 그 다음 날입니다. 이번엔 아이가 더 강하게 요청해요. 싫어. 어제는 했잖아. 5분만 더 할래. 아이는 배웁니다. 울고 요청하면 엄마는 결국 들어준다. 그래서 다음번엔 더 강하게 울어요. 더 크게 요청해요. 당신은 점점 더 피곤해집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규칙을 배우지 못하고 자기 욕구를 참는 법을 배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는 거절당했을 때를 견디는 경험을 하지 못합니다. 결과는 아이는 회복 탄력성이 약한 아이가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욕구가 거절당할 때를 견디는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상황, 규칙만 강하게 지키기. 안 된다고 했지. 끝! 밥 시간이야. 싫어. 왜 안 돼? 싫어. 당신은 아무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돌아섭니다. 아이는 혼자 계속 울고 있어요. 10분, 15분 지나갑니다. 아이는 울고 있지만 당신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이는 배웁니다. 내 감정은 받아들여지지 않는구나. 내 욕구는 나쁜 거구나. 아이는 감정을 억누르려고 합니다. 또한 깊은 불안감을 느껴요. 엄마가 날 버린 거 아닐까? 엄마가 날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건가? 이 불안감 속에서 아이는 감정을 조절하기 어려워집니다. 오히려 울음은 더 심해집니다. 아이의 신경계는 불안정한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결과는 아이는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아이가 되거나 더 큰 폭발을 하는 아이가 됩니다. 역시 회복 탄력성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룰 상황을 봐봅시다. 표면적으로는 이 상황이 문제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건 아이의 회복 탄력성이 시작되는 첫 번째 순간입니다. 아이가 처음으로 욕구와 규칙의 충돌을 경험하고 있거든요. 이 순간 아이는 처음으로 좌절을 경험합니다.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지금 바로 할 수 없다. 이 좌절감을 견디는 능력이 바로 회복 탄력성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부모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아이의 신경회로를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엄마들이 제일 고민되는 게 있어요. 한 번 정도는 들어줘도 되지 않을까? 아예 안 들어주는 게 낫지 않을까? 이 두 마음 사이에서 엄마는 자꾸 흔들립니다. 사실 이 둘 다 아니에요. 정답은 이거입니다. 울음은 받아주되 요청은 일관되게 거절하는 것. 왜냐하면 이것이 아동 심리학에서 인정된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방식. 알았어. 기동이가 블록놀이 계속하고 싶은 마음은 엄마가 알아. 정말 하고 싶지. 아이의 울음을 먼저 받아주는 거예요. 하고 싶어. 알았어. 근데 지금 우리는 준비해야 돼. 우리 해야 할 일이 뭐였지? 밥 먹고, 준비하고, 학교 가기. 알고 있지? 아이의 감정은 받아주지만 요청은 명확하게 거절하는 거죠. 왜 이것이 아이 심리에 가장 좋을까요? 미국의 심리학자 존 가트맨 박사가 30년간 3천여 가족을 연구한 결과 이런 방식을 감정 코칭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감정 코칭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감정은 수용하되 행동에는 명확한 한계를 설정한다. 첫째, 감정의 유효성을 배워요. 엄마가 내 울음을 받아주니까 내 감정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울어도 된다. 불안해도 된다. 화나도 된다. 이것이 정서 안정감이에요. 둘째, 욕구와 감정은 다르다는 걸 배워요. 내 감정은 받아줘도 모든 요청을 들어줄 순 없구나.
이것이 욕구 조절이에요. 초등 저학년 아이의 뇌는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해요. 하지만 부모가 반복적으로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면 어떻게 될까요? 곁에 앉아 울음을 안아주지만 결국 학교는 가야 한다고 말해요. 또 다른 날 비슷한 상황에서 울어도 같은 반응이 돌아와요. 이 경험을 통해 아이는 처음으로 욕구와 감정의 차이를 신체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일관성이 신경계를 안정시켜요. 매번 같은 상황에서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는 부모. 아, 우리 엄마는 내가 울면 달래주긴 해도 내 요구사항은 안 들어주네. 그럼 이제 준비해야겠다. 이 예측 가능성이 아이의 신경을 진정시키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날은 들어주고 어떤 날은 안 들어주면 아이의 신경은 계속 경계 모드에 있게 돼요. 다음엔 뭘까? 이번엔 될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 불확실성이 불안을 키우는 거죠. 넷째,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경계예요. 울음만 받아주면 어떻게 될까요? 엄마가 감정은 공감해주지만 경계가 없으면 아이는 점점 더 자신의 요구를 밀어붙이게 됩니다. 매번 울 때마다 뭔가를 얻었던 경험이 쌓이니까요. 결국 아이는 욕구 조절을 배우지 못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울음의 강도를 높여갑니다. 반대로 요청을 거절하면서도 곁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경계와 사랑이 함께 전달되는 거예요. 아이는 매 순간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엄마는 나를 사랑하고 내 감정을 소중히 여기지만 모든 것을 해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이에요. 이 반복된 경험이 쌓이면서 아이 안에 깊은 신뢰가 형성됩니다. 엄마는 나의 편이지만 나의 요청을 들어주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후자가 바로 회복 탄력성의 토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울음은 받아주되 요청을 일관되게 거절할 때 아이의 심리는 오히려 더 안전해집니다. 이 안정감이 아이의 신경계를 진정시키고 불안을 줄이고 결국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거예요. 처음 2에서 3주는 정말 힘들 수 있어요. 아이의 울음도 크고 엄마의 죄책감도 커요.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일관성을 유지한다면 아이는 서서히 변해갈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이 아동심리학에서 증명한 아이 정서 발달의 가장 좋은 방식입니다. 싫어. 더 하고 싶어. 엄마 미워. 아이가 울어요.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부모에게 가장 힘든 순간입니다. 아이의 울음을 들으면 부모의 마음이 아파요. 내가 아이를 상처 주는 건 아닐까? 내가 너무 하드한 건 아닐까? 이 마음이 부모를 흔듭니다. 아이의 울음을 바로 달래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도 아이의 울음을 듣는 것이 힘들거든요. 내가 뭔가 해줘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여기서 부모가 참아야 합니다. 30초 정도 지나면 아이의 울음이 조금씩 약해져요. 완전히 멈추지는 않지만 조금씩 약해집니다. 아이의 불안정한 신경계가 부모의 안정된 신경계로부터 신호를 받고 있거든요. 마치 두 악기의 리듬이 맞춰지듯이 아이의 신경계도 부모의 신경계에 맞춰집니다. 이걸 우리는 신경동기화라고 부릅니다. 처음 2에서 3주는 정말 힘들 수 있어요.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아이가 울 때 엄마가 어떻게 대하는지가 모든 걸 말해주거든요. 울음을 받아주고 곁에 앉아서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라고 말하는 이 반복이 아이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너의 감정은 타당하고 엄마는 계속 옆에 있으면서도 모든 걸 해줄 순 없다는 걸 배우게 되는 거죠. 하지만 처음에는 아이가 이 메시지를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이 경험이 처음이거든요. 1에서 2주가 지나면 변화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이의 울음의 강도가 눈에 띄게 약해집니다. 완전히 안 우는 건 아니지만 처음만큼 극도로 울지는 않습니다. 아이가 뭘 배웠을까요? 아, 엄마는 정말 변하지 않는구나. 이건 내가 견딜 수 있는 거다. 아이의 신경계가 조금씩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한 달 후. 시간이 다 됐나? 응, 15분이 다 됐어. 아쉽네. 내일도 할 수 있어? 응, 물론이지. 내일도 하자. 한 달 정도 반복되면 아이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져요. 아이가 처음부터 울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이의 신경회로가 이미 형성됐거든요. 아, 이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엄마는 항상 이렇게 해. 난 이걸 견딜 수 있어. 이 패턴이 아이의 뇌에 새겨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회복 탄력성의 시작입니다. 아이가 배웠거든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것도 견딜 수 있다. 엄마가 나를 사랑하면서도 규칙을 지킨다. 난 강하다. 이 변화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빨리 되지 않습니다. 아이의 울음이 계속되고 부모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방법인가? 라는 의심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견디는 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입니다. 한 번만 해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신경과학자들이 말하는 바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5에서 15회 반복되면 아이의 뇌가 패턴을 인식합니다. 즉, 신경회로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것을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의 피로관리입니다. 아이에게 일관성이 필요하듯 부모도 자신을 돌봐야 해요. 왜냐하면 아이의 울음, 투정, 짜증이 쌓이면서 부모의 신경계도 과부하가 되거든요. 아이의 울음소리, 엄마의 신경이 곤두서고 마음이 철렁합니다. 당신의 신경계가 안정되지 않으면
아이의 신경계도 안정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건 생물학적 사실입니다. 이게 정말 맞는 방법일까? 내가 너무 심한 건 아닐까? 이런 의심과 피로가 쌓이면 부모는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워져요. 어떤 날은 들어주고 어떤 날은 안 들어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이의 혼란만 커져요. 부모의 트리거를 알아야 해요. 언제 당신의 신경계가 반응하는지, 당신을 화나게 하는 것이 뭔가요? 아이의 울음? 특정 시간대? 특정 상황? 이것을 우리는 부모의 트리거라고 부릅니다. 그 트리거를 알면 미리 대비할 수 있어요. 저녁 준비 후 피로가 가장 심한 시간이라면 그 시간엔 아이와 갈등이 생길 만한 상황을 피하거나 미리 자신의 신경계를 진정시키려고 노력할 수 있다는 거죠. 트리거란 당신의 과거 경험에서 비롯된 반응입니다. 당신의 부모는 당신에게 어땠나요? 아이의 울음에 귀 기울여줬나요? 아니면 울지 말라고 하며 억눌렀나요? 당신이 어릴 때 부모가 당신의 울음에 화를 냈다면 지금 아이의 울음을 들을 때 당신도 같은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은 반대로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항상 얻었다면 지금 아이에게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것이 세대 간 전승입니다. 그 고리를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변화가 시작됩니다. 당신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아이의 울음을 받아주면서도 규칙은 지키는 부모가 될 수 있어요. 당신이 아이에게 반응하기 전에 잠깐 멈출 수 있게 됩니다. 아, 이건 내 트리거다. 이건 아이 때문이 아니다. 이 한순간의 인식이 당신의 반응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아이와 떨어진 5분의 침묵, 그냥 혼자 앉아있기, 깊게 숨쉬기, 친구에게 전화하기,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그기. 이 작은 것들이 당신의 신경계를 안정시키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아이가 울 때 아이의 감정을 먼저 받아주세요. 요청은 들어주지 않아도 돼요. 알았어, 네 마음 알아. 엄마가 여기 있어. 이 한 번의 경험이 쌓이면서 아이의 신경회로는 서서히 변해갈 거예요. 그리고 당신도 변할 거예요. 아이의 울음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지고 규칙을 지키는 것이 사랑이라는 확신이 생길 거예요. 수많은 부모들이 이 과정을 거쳐서 회복 탄력성 높은 아이를 키웠습니다. 전문가들이 증명한 방법입니다. 신경과학자들이 검증한 방법입니다. 첫 2주 정도는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힘듦 속에서도 당신은 좋은 부모입니다. 아이의 울음을 받아주면서도 규칙을 지키려는 당신. 그 고민과 노력은 아이의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 될 거예요. 그게 바로 회복 탄력성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시작이 아이의 삶을 바꿀 거예요.